네, 용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요, 황인성 경남 사천 남해하동 예비 후보십니다. 자, 황인성 후보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후보님. 오랜만입니다. 네, 예. 후보님하고는 제가 전에 한번 교회에서 뵀었습니다. 예, 예. 제가 속한 한국기독교장로회에 그 청년 단체죠, KSCF.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가 이제 한국 기독학생 총연맹 총무도 지내시고요. 자, 그러나 우리 황인성 후보님 하면은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길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지내신 그런 분이십니다. 예. 자, 이번에 사천 남해하동 이제 출마하시기로 했는데 어떻게 공천은 받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는 단수 후보로 단수 사실상의 전략 공천을 받은 셈입니다. 예, 단수 후보라는 말이 조금 좀 뭐랄까요, 좀 스산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사실 사천 남해하동이 민주당으로서는 험지로 분류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직까지 민주당 후보로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사천에서 한번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강기갑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08년에 네. 총선에서 그 당시에 이제 친박 이 학살 거기에 예, 이제 예. 반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방호 후보 떨어뜨리려고 예. 그렇게 박사모가 지원하는 그런 후보를 밀어주고 또 이렇게 표가 갈라지는 바람에 강기갑 후보가 되기도 했고 또 강기갑 후보가 또 지역에서 인심을 얻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당선이 또 된 건데. 전국에서 몰려온 그 지지자들이 정말 성의 있는 섬기는 네. 지역민들의 감동시키는 지역민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열성적인 선거운동이 큰 힘을 보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기갑 선생이 있었던 곳이고 또 사천하면 또 저분도 생각이 납니다. 김재철 전 MBC 사장. 예. 그러시기도 하죠. 사천시장에 나갔다가 당내 경선에서 꼴등했나 그럴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뭐 한번 나오려다가 안 된 것 같아요. 예, 아마 컷오프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한국당 쪽 가가지고 또 비례대표 받으려고 했다가 아예 뭐 그냥 또 커트 당하고 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나쁜 짓을 했는데 알아주질 않고 있어요. 자, 이에 반해서 황인성 후보님은 참 이 살아온 역사가 또 한국 민주주의 역사기도 하고 또 참여정부에서 또 큰 역할을 하셨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민주정권에도 기여를 많이 하신 분으로 많이들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사천하고 뭐 인연이 있으셨나 봐요. 예, 제가 사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천 고향이 사천이시군요. 시장에 예. 그 국밥집인 그 중앙식당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중앙식당의 맏아들로. 예. 태어나신 곳이 평화리. 예, 본적이 이제 평화리에서 태어나서 자라기는 정의동에서 자랐습니다. 네. 평화리 그 평화입니까? 예. 아, 평화. 예. 평화 통일할 때 예. 평화. 그래서 제가 평생 평화를 위해서 아주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아이고, 동네 이름값을 하셨어요. 예. 그래요. 그렇게 해서 사천에서 또 진주권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오시고. 예, 이제 사천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네. 진주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진주고등학교 명문 아닙니까? 예, 당시에 서부 경남에 인재들이 모여드는 그런 지방 명문이었습니다. 예, 진주고 나오시고 서울대 물리대학 도고동문과 졸업하셨는데 다니시던 동안에 이 참 파란만장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학생 때 무슨 역할로 민주주의에 또 기여하셨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는 홀로 계신 어머님하고 애써 고생하시니까 또 동생들 어떻게 하든지 어머님 도와서 동생들을 잘 교육시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이 안정된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게 뭐 유일한 목표였는데 들어가니까 이 교련 반대 시위가 우리 있었고요. 또 그 해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있었고. 그 몇 년도죠 그때가? 그게 71년도입니다. 71년. 그리고 유신 전년. 바로 전해에 전태일
그래요. 노동자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 있어서 1970년 11월 13일입니다. 13일, 13일. 예. 그래서 그 여진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해 8월에 그 광주 대단지 폭동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성남인데요. 네. 빈민들을 이제 다 철거시켜서 거기 그냥 천막 하나씩 주고 예. 뿌려놓다시피 한 그 서울에 모여 살던 이런 저소득층 그렇습니다. 시민들을 몽땅 그냥 강제로 경기도 광주 예. 지금의 성남인데 예. 거기로 다 그냥 그냥 보내버린 거였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수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 네, 인간답게 그렇죠. 살게 해달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집단 이제 저항을 하신 거고요. 예. 그런 것도 있었고 그해 한 10월인가 9월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그 칼 빌딩이 있었어요. 저기 네. 그 남대문 근방에 예. 칼 빌딩에 월남에 가서 일하던 한진 상사 네. 소속으로 일하던 노동자들이 칼 빌딩을 점거하고 한때 방화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1, 2차 경제개발 계획 추진 과정에서 이 사회 기층에 쌓여있던 누적된 그런 어떤 모순이 사회 표층으로 그때 폭발하던 그런 시기였고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잘 살아보세요 이것만 그 몰두해가지고 인권 또 이런 기본적인 기본권 그렇죠. 이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도외시해버렸고 그래서 시민들이 폭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임금 저고가 정책의 어떤 모순이 그런 식으로 폭발을 했고 그해 있었던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와 박정희 후보가 붙었는데 한 100만 표 정도 차이밖에 안 난 거죠. 뭐 실상은 제대로 이제 선거를 했고 또 개표를 했다면은 아마 엎어졌을 것이다라는 것이 또 시중의 정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도 예상과 달리 아주 약체인 그 신민당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는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위기가 이제 자꾸 가속화되는 이런 시기였는데 박정희 정권 기틀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박정희 정권으로서는 정상적인 선거 민주주의로서는 집권을 더 하기가 힘들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에 학교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교린이 강화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 심해졌고 또 하반기에 와서는 부정부패와 결합하면서 시위가 아주 그 강도가 높아졌죠. 근데 이런 과정에 정말 좀 존경받을 만한 내가 볼 때에 이런 친구들이 사귀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다 희생당해서 제적당하고 군대에 끌려가고 하는 걸 보면서 저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지성인으로서 또 대학생으로서 이런 민주주의와 정의 구현이라고 하는 당시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해서 되는가 하는 걸 놓고 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개인의 입심보다는 이런 약자들 편에 서서 행동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 때문에 2학년 때부터 이제 소그룹 활동하고 뭐 봉사활동하고 빈민촌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로 나는 맨 뒤에 있다. 앞서지 않는다. 중간 정도에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제가 맨 앞에 가 있더라고요. 앞장서 됐어요. 그렇게 박정희 정권 때 뒤에 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엔 앞에 서시게 됐고 근데 그 결국은 앞에 있던 사람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선구자적인 그런 뭐 해안이나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평범한 한 사람의 양심적인 지성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조금씩 역사의 현장 한가운데로 내 발을 내딛게 만들었다. 어쨌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나의 어떤 주체적 결단보다는 어떤 그 시대적 소명에 응답하는 그런 과정을
기독교 신앙의 또 발로이기도 네. 하고요. 예. 주체적 결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앞에 서신 거예요. 그 주체적 결단이 아니었다면 다 도망갔지. 예. 뭐 왜 거기 계속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름에 응답한다는 심정으로 또 피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와 같은 길을 택하게 예. 된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지만 우리 황인성 후보님께서 속하신 한국 기독교 장로회 같은 교단은 그런 기독교하고는 또 결이 달라요. 그래서 또 70년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애쓴 목사님들이 또 많이 역할을 그렇습니다. 하셨던 교단이고요. 거기 교단의 청년단체인 한국기독학생회 총연맹 총무이 사실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도 한데 그 총무직을 맡으셨고 부활절 연합예배 전단지 사건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잡혀가기 시작하셨어요. 이 부활절 연합예배 전단지 사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독교라고 하는 건 누가 보더라도 반공주의에 그러면 뭐. 아주 깊이 이제 불균형으로 묘사되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반대, 적개심. 아주 강한 그런 어떤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구원의 내용이 단순히 영혼의 어떤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그리고 정의가 실현되는 그래서 더불어 사는 뭐 이런 어떤 역사적 구원과 어떤 개인의 영혼을 이렇게 치유하는 것과 함께 가야 되는 거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로서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길이지 자신의 어떤 복락을 위해서 개인 구원에만 몰두하는 것은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학생들이 그 부활절이 되면 그게 이제 되게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면 4월 혁명기와 거의 겹칩니다. 그 시기가. 그래서 늘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적인 그런 어떤 주제와 우리 역사에서의 어떤 민주주의 부활을 가져갔던 4월 혁명가를 연계시켜서 항상 강연회를 하거나 일을 해왔는데 이제 그건 또 이제 군사 정권이 탄압하기도 좀 그런 게 종교 행사인데 종교 행사를 탄압하면 또 이게 또 반발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굉장히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고 그래서 그 예초에 그 계획했던 기독교 회관 대강당에서 행사를 못하고 갑자기 뭐 YWCA 사무실에 가서 겨우 약식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독 학생 청년 운동에 대한 또 그리고 이렇게 의식 있는 또 행동적인 뭔가 좀 더 이게 참여적인 그런 기독교인들에 대한 제재가 아주 강화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그때가 이제 10월 유신을 경과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72년도에 10월 달에 10월 유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유신헌법은 뭐 대통령 직선제가 그때는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박정희 씨가 이제 뭐 종신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죠. 총통제를 뒷받침하는 헌법이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그런 반민주적인 헌법이 뭐 어떤 개헌을 통해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학생 저항도 있었고 또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의 저항이 있었죠. 그 당시로는 이제 부활절 연합예배가 뭐 여의도 이런 데서가 아니라 남산에서 그게 있었습니다. 야외 음악당에서. 그때 그 여의도 광장이 아직 만들어지기 전 아닌가요? 아마 제가 기억에는 있기는 있었어요. 원래 공항터였으니까.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남산 그 야외 음악당에서 하는데 저는 그때 뭐 한 사람의 행동대원이었고요. 선배들이 아무래도 이 집회에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서 당시에 시국을 비판하는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저는 그 전날 이제 불려가서 그냥 하룻밤 같이 여관에서 자고 인근 여관에서 자고 나누어준 전단지를 그때는 제가 대학 2학년이니까 아주 후배죠. 그러니까 가서 이제
뿌렸죠. 뿌렸는데 전단지 나눠준 정도인데.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 이제 비밀리에 그냥 뿌리고 새벽에 나왔기 때문에 네. 아무도 잡히진 않았는데 네. 아마 나중에 한 6월인가 7월 초에 누가 이제 하숙집으로 찾아와서 예. 불려 나가서 뭐 이렇게 집사에 태워져서 갔는데 아이고야. 그게 이제 지금으로부터는 보면 기무사, 예. 당시에는 보안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끌려간 조사기관이 예. 제일 혹독한 데였죠. 그때부터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런 수사기관에 불려다니기 시작하고 네. 또 구속도 되고 예. 또 뭐 수배도 당하고 하는 예. 그런 세월을 한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아이고. 예. 그 박정희 정권 때 감옥도 여러 번 가시고 또 모진 또 이런 고초도 겪으시고 아이고,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심하시고 걱정하셨을까 싶은. 예, 그렇습니다. 참, 들었는데. 어머님 생각하면 초기에는 뭔가를 한다는 게 굉장히 재스럽고 차마 그럴 수 없겠다 생각했는데 네. 또 보면은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친구들도 똑같은 네.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을 생각한다는 건 좀 남보다 못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80년대에도 뭐 전두환이가 집권할 때도 뭐 조금도 변색됨 없이 한 길을 또 걸으셨어요. 네. 그래서 6월 항쟁에 또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또 주역으로 또 예. 역할을 하셨고요. 전두환 때에는 좀 편하게 살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너무 고생했잖아요. 70년대 때. 예.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뭐 좀. 근데 그때 결국 12.6이라고 하는 그 유신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고 12혁명에 의해서 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반유신 운동이 끈질기게 진행되고 그것의 성과가 부마 항쟁으로 나타나고 그 부마 항쟁 이후에 네. 그 유신 세력 내부의 어떤 이런 갈등, 네. 또 폭발 뭐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저격당해서 유신 체제가 내적으로 붕괴됐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이 변화가 저절로 온 게 아니라 긴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투쟁에 의해서 그렇죠.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뒷걸음질 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에 그걸 이제 해외 언론들은 서울의 봄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예. 이 서울의 봄이 무참히 좌절되어 가고 짓밟히고 특히 광주 시민들의 가슴에 총칼을 갖다 대는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한국 역사가 제대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3대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런 한반도의 분단 문제와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80대 들어오면서 하게 된 것이죠. 그 기간 80대 초반에 이 젊은 지성인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우리 각계의 양심적인 세력들이 겪었던 고초라고 하는 것은 참 뭐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정도로 큰 깊은 고통 그리고 상처가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건데요. 이런 어떤 묵과할 수 없는 네. 그런 군부 정권의 그 폭력성, 네. 부도덕성, 그리고 이게 어떤 범죄적인 어떤 그런 인권 요린 이런 데 대해서 네. 뭔가 개혁을 요구하는 숱한 학생, 노동자, 농민, 빈민, 뭐 문화예술인, 언론인 모든 이런 각계 세력들이 네. 노력한 결과 예. 결국은 87년에 와서야 전 국민적인 그런 골기를 통해서 네. 군부 독재의 양보를 얻어낸 것이 6.29 선언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우리가 잃었던 그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선출권을 다시 확보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 기본권을 또 다시 회복하고 국회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국정감사건 이런 걸 갖듯이 네. 국회가 재기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민주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네. 아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한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다. 황인성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동료들이 참 먼저 갔고 예. 많은 선배들도 많은 고초를 겪었던 분들이 제대로 빛도 못 보고 간 그런 경우를 생각하면 지금 살아남아 있는 저희들은 정말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더 깊이 하고 네.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좀 뭐라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또 이런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황인성의 버전이 또 있고 또 다른 누군가의 버전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황인성 버전의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짧게 살펴봤습니다. 자, 노무현 대통령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하셨는데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 수석 중에서 대통령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시민사회 수석이었고 초대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이 네. 문재인 대통령이시고 그 당시 문재인 변호사였고 네. 제가 이제 그 선임 비서관인 시민사회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리를 옮기시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수석 비서관으로 2대. 1대는 대통령 그 되고. 사이에 이강철 수석님이 계시긴 했습니다. 그렇죠. 예. 아,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하고는 어떤 인연이 있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 제가 처음 만난 것은 6월 항쟁 과정에서였습니다. 87년? 예. 이제 그 당시에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시는 건 알고 있었지만은 그리고 그다음 7, 8, 9 노동자 투쟁 때 또 그제 옥포 조선소에서 이름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면 한 노동자의 죽음이 있었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가셨다가 제3자 개입 뭐 이런 제명으로 네. 구속당하신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국민운동 본부에 이상수 변호사님이 좀 지원을 위해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름은 잘 알고 있었지만은 대면할 수가 없었거든. 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해 겨울에 그 양김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하고 김영삼, 김대중 두 후보가 다 출마한 가운데서 또 국민운동 본부에 참여했던 사회 세력, 제야 세력들도 다 분열이 됐어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뭔가 그래도 민주 세력들이 이 선거 기간에 좀 통합적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들어냈던 게 공정선거 감시운동이었습니다. 감시운동 본부를 만들고 그때 거기 이제 각 지역 집행위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그런 회의를 제가 소집을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부산 대표로 오신 거예요? 예, 부산 대표로 오셨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다음에 이분은 국회에 이제 진출하셨고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주의 민족통일전국연합 집행위원장으로서 전민년. 그때는 전국연합입니다. 전국연합. 예. 전민년을 이어서 전국연합 할 텐데 전민년은 전국 민족민주운동연합이었죠. 그건 김건태 선배님이 그때 감옥 가시고 나서 제가 그 정식 이어받아서 정책기획실장을 했고 그걸 이제 다시 이걸 전선을 재편해서 만든 게 전국연합인데 어떻게 하든지 이걸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지역화해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역의 활동가들을 우리 운동의 지역화를 위한 그런 그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했는데 그때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때 지방자치 실무연구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노무현 그때 신분이 의원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아마 의원이었으라고 생각됩니다만은 한번 우리가 섭외해서 모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두 번째 만남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연락이 와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 사이에 뭐 이러저러한
그 저기 행사 같은 데서 만나긴 했지만 네. 기억에 남는 중요한 그런 야. 대면은 그런 겁니다. 정말 오랜만에 그 사실 저기 만남 분인데요. 예. 대통령이 돼서 만난 건데 예. 대통령이 기억하고 계셨네요. 우리 황인성 후보님을. 아니 저기 그 노무현 대통령과 뭐 일화 없으세요? 그분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화 중에서 뭐 그때 예. 저희들이 하는 그 주로 시민사회단체 운동을 하던 그 사람들, 그 선배 그룹이죠. 네. 저는 6월 민주 항쟁이 참 소중하게 생각되는 것은 모든 시민사회 운동의 어떤 뿌리가 거기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게 좀 경실련이나 이런 시민운동도 거기서 생기고 그다음에 뭐 전노협, 전농, 전민련 해서 나중에 이제 민주노총, 이렇게 농민운동도 다 약간 진보적이고 네, 네, 또 그렇죠. 좀 그렇지 않은 그런 이런 자발적인 시민운동도 결국은 뿌리가 거기 있는데 이게 자꾸 좀 분화되는 그런 시점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들어와서 서로 약간 이렇게 아주 뭐라고 창조적 경쟁이라고 하는 이런 선을 좀 넘어서 이념적으로 조금 이게 불신하는 이런 때가 있었는데 가능하면 이와 같은 서로 조건이 다르고 또 포괄하고 있는 대중의 성격이 다른 그런 운동이 서로 간의 어떤 고유한 이런 성격을 존중해 주면서 연대하는 이런 기운을 높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저기 그 6월 항쟁 10주년이 되는 1997년에 87년에서부터 10년이 되는 그렇죠. 97년에 6월 항쟁 10주년 그런 행사를 대대적으로 기획한 적이 있어요. 이건 네. 96년도부터 예. 내년에 그러니까 9주년이 되는 해에 내년 10주년은 우리가 뭔가 지난 10년의 어떤 변화를 잘 점검을 하고 네. 앞으로는 10년, 그러니까 2000년대를 내다보는 그런 뭔가를 국민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좀 기획하자. 그렇게 해서 당시 노동운동에서부터 뭐 그때는 경실련이 있으면 참여연대를 좌실련이라고 그쪽에서는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폭넓은 환경운동 그다음에 인권운동단체까지 다 묶어서 분화됐던 민주 진영을 좀 하나로 조금 이렇게 모을 수 연대하는 있는, 틀 그런 것으로 그런 행사 추진위원회를 만든 적이 있죠. 네. 그때 참여했던 분들이 주요한 분들이 각 단체의 집행위원장이나 아니면 대표급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뒤에 모여서 만든 게 6월 사랑방이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주요한 정치인들이나 또 이슈 메이커들을 모셔서 이렇게 자담도 하고 또 강연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여기에 당시로서는 이제 노무현 예비 후보를 모신 적이 있죠.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되게 그런 이부영 그런 저희들은 선배님이라고 합니다만 이부영 선배님부터 그 외에 김건태 당시로 보면 또 노무현 그 외에 한두 분 더 계셨는데 이렇게 모셔서 거기서 뭐 아주 격의 없이 토론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호프도 한 잔씩 하고 하는 그런 모임에 이제 모신다거나 하는 뭐 이런 걸 통해서 몇 차례 더 뵙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선 때는 전 캠프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이제 의문의 죽음을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그런 조사 활동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던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참석을 안 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보고서를 끝내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에 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탄핵이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에 예. 열린우리당이 생겼죠. 제1당으로 네. 처음에는 아주 뭐 30몇 석의 작은 정당이 그렇죠. 민주당에서 나와가지고. 제1당으로 이제 총선을 거치고 나서 되고 그런 속에서 대통령께서 그때는 이제 헌재에서 판결이 있기 전이지만 모든 언론이 이제 기각이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예측하고 있을 그런 시점입니다. 그럼 곧 거기 기각이 되면 업무 복귀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그때 몇 분들과 함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관저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박원순 변호사 그리고 최열 환경운동연합 그 당시 이제 시민사회 다 시민사회에 리더들. 주요한 안병욱 교수님 이런 분들 한 대여섯 명이 이제 저녁에 이제 그 당시로 보면 정찬용 수석이 이렇게 좀 연결해서 오라고 해서 이제 직무 가서 정지가 풀리기 전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들어가서 이제 여사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탄핵 이후에 그리고 이제 업무복귀 이후에 전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당시 대통령께서 의견을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시민사회의 이런 촛불 시위에 대한 본인의 소감과 또 어떤 감사함의 필요도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그러면 이 민주개혁이 어떻게 더 진전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좀 의견 청취가 있었는데 그때로 보면 저로서는 그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선 하나는 대통령께서 이제 업무 복귀를 하시면 좀 행정 수반이니까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이런 관료 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더 높아지실 것이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국회의 일당이 된 만큼 또 국회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입법 주도력이나 이런 것도 이제 강화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많은 그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그 당시 노무현 정권에 대해서 참여정부에 대해서 특정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이제는 훨씬 더 개혁의 여건이 더 나아졌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그간의 우리 사회에 이런 구조화된 이합관계의 아주 차이, 열악함이라고 할까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생각하면은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민사회의 자발적인 어떤 민주적이고 개혁적인 역량들이 함께 이렇게 연대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시민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권력과 이렇게 연합하거나 연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나 좀 견제하고 감시하는 위치에 있는데 그런 힘과도 폭넓게 연대해야만 이 어려운 개혁의 어떤 길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그런 전망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물론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국회 개원하시면 가서 시정연설할 때 기립박수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긴 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이 사회를 조금 더 민주적이고 또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사회로 그리고 이제 평화를 어떤 형태로든지 좀 지향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시민사회의 중요성을 강조를 많이 한 기억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참 대통령께서 그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지향점을 갖고 노력을 하셨어요. 그러나 워낙 이 사회 개혁을 반대하는 이 수구 세력들의 반발로 인해서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인해서 좀 그분의 그 아름다웠던 그런 이 국민사랑 또 건강한 또 민주사회로의 그 염원들이
재평가를 받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 뒤에 저도 놀란 것은 평소에 그분이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업무 복귀를 하고 난 다음에 네. 비서실을 개편을 했는데 네. 정무수석실하고 국민참여수석실을 없애고 그 자리에다 시민사회수석실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민사회비서관실, 사회조정 1, 2, 3, 치안비서관실까지 하면 이게 5개 비서관실을 두는 아주 그 선임 수석실을 시민사회 수석실로 이렇게 네. 하는 걸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면은 이 상대방한테 선의로 대하면 선의로 이렇게 답해줄 것이다라는 기대. 근데 그런 상대였다면은 참 뭐 정말 우리 정치가 별 걱정이 없었겠죠. 그러나 상대는 그렇지 않았고 우리가 또 그 한 9년 동안에 참 그 험악한 세월을 거치면서 노무현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그 소중했는지를 절감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분의 어떤 시민의 어떤 이런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역량이 앞으로 우리 역사를 이렇게 개척할 것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굳은 믿음과 또 이거 잘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통과 그다음에 그 당시 공공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적으로 이렇게 좀 질서가 열리면서 이게 눌려있던 그런 사회적 불만들이 다 이렇게 표층으로 올라오면서 갈등이 심했는데 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성숙된 시민의 힘으로, 역량으로. 그러니까 소통과 합리적인 갈등 조정, 그리고 수기 민주주의 이런 데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이 빼어 있는 게 저는 시민사회 수석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공약 얘기 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사천이 남해가 하동이 참 어려운 곳입니다. 그 김두관 전 지사가 사실 남해 출신인데 그렇죠. 이장을 하시다가 군수되셨죠. 그분도 이제 사실 국회의원 출마를 거기서 했었지만은 뭐 뜻을 이루지 못했고 나중에 경남도지사가 됐습니다만은 저기 어떻게 뭐 여기로 출마하시게 된 그런 배경 뭐 고향이시기도 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선거는 좀 승산이 높은 데 가려는 게 인지상정인데 말이죠. 저 사실은 그 고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일 먼저 느끼는 건 여전히 이 수도권과 지방의 엄청난 격차. 이걸 평소에도 머릿속에 넣고 있었지만은 막상 가서 보니까 훨씬 더 강하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불균형 이런 것들을 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저는 수도권에 살다가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우선 생활 수준의 격차가 있습니다. 거의 뭐 심지어는 시 수준인데 사천시잖아요. 그렇죠. 그 특히 사천 그 읍 같은 경우는 응급 병원조차 없습니다. 병원조차. 그리고 교육이나 주거나 또 문화, 체육 시설이나 항유하는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당에서 주로 이제 딴당 그 A당이라는 당에서 거기서 국회의원 뭐 시장 군수 다 나왔을 텐데 왜 이렇게 발전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한 30년 이상 특정 세력이 일관되게 그냥 묻지마 투표로 거기는 경쟁 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그냥 깃발 꽂기만 하면 그것도 문제이거니와 또 중요한 건 여전히 이게 지방 분권, 그러니까 균형 발전, 국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걸 훨씬 더 고향에 가서 더 뼈저리게 느꼈다, 실감했다 하는 게 1차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참 이 젊은이가 떠나가는 지역, 애기 울음소리가 점차로 더 들리지 않는 고장 자체가 자꾸 늙어가는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새로운 희망을 발굴하고 뭔가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거기서 자란 젊은이가 재고장에서 꿈을 키우고
또 다른 데서도 꿈을 찾아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고장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시기를 놓치면 더더욱 이 지역의 정체, 무기력, 또 지역이 늙어가는 것, 이걸 막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황인성이 사천 남해하동의 국회의원이 된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일단 전체 국가 시스템에 있어서는 물론 저 혼자만의 힘으로 되진 않겠습니다만은 예. 노무현 대통령 이후 계속 강조해오고 있는 지방 분권, 네. 그리고 균형 발전, 이런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야말로 이 지역에 그 사천 남해 하동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절경이죠, 한려 절경. 수도의 아주 한 중간에 있고. 저도 예전에 거기 예. 휴가 갔었어요, 거기. 그렇죠. 거기 예. 리아스시 해안이어서 네. 아주 굴곡도 심하고 아주 좋은 그런 것이고, 또 뭐 하동만 하더라도 이 섬진강과 지리산, 그리고 그 남해 이어진 남해안, 그야말로 참 화개장터도 경관이, 있어요. 그렇죠, 수려한 그런 지역이고 사람들도 참 좋은 아유, 분들이에요. 그럼요. 특히 예. 남해 같은 경우는 그 척박한 섬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은 인적 자원과 이런 자연지리적 조건 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역이 이렇게 정체하고 있는가?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좀 바꿔서 삶의 개선하는 것, 또 그걸 위한 생활 정치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당 정파를 떠나서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런 정치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제가 이제 특히 시장이나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정말 마음 아프게 뼈저리게 이제 느끼는 게 그런 건데요. 그 어르신들이 그럽니다. 그 늘 멱살잡이나 하는 국회의원 그 뭐 할라쿠 니 할라카노. 응? 그 국회의원을 하는 게 뭐고? 그런 국회의원 뭐 할라쿠 하나. 이제 정말 이게 정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불신하는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해요. 내 지금 선거 때라고 이렇게 번질나게 나타나서 말이야 손잡고 하지만은 이 금배지 달고 나면 코빼기도 안 보일 기제. 이분들이 경험해온 정치 국회의원이 이런 거구나.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마디로. 싶으니까 다른 뭐 어떤 것보다도 정말 정치인의 상을 좀 바꿔야 되겠다. 정치인에 대한 이분들이 생각하는 걸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소통하고 그리고 섬기고 하는 그런 일하는 정치인. 그리고 막 이렇게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타입 없는 싸움에만 몰두하는 이런 정치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국민의 이익과 또 지역민들의 어떤 요구를 중심에 놓고 서로 타협하고 협의하는 그런 어떤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정치인 이게 돼야 되겠다. 이게 제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변화는 일단은 정치가 변화야 경제도 변하고 사회도 변하는 거니까 그걸 제일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 공약으로 우주청 설립을 얘기하셨어요. 네. 우주청. 고흥 쪽에 나로호 발사대. 그게 있어가지고 또 고흥도 한참 또 우주 산업의 어떤 중심 지역으로 부상했는데 사천 남해하동에서는 어떤 우주청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항공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주력 산업이 뭐 조선, 그렇죠. 그다음에 자동차. 처음에는 뭐 섬유 가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가발부터 그렇죠. 조선, 자동차, 전자, 뭐 반도체 이렇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는 항공 우주 산업이 이를 대체하는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이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사천은 그 공군 비행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항공 관련 아주 대기업과 네. 또 이렇게 협력사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비행기를 제작해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네. 지금 우주 위성을 거기서 만들어내고 있고 네. 그다음에 발사체도 개발해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네. 앞으로 이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건 우주로 향한 이런 정거장을 인간의 만드는 거죠. 노력은 전 국가들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우리는 이 우주 개발에 대한 독립 기관이 없다.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주선 설립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고, 그런 우주 산업의 어떤 주요한 허브 기능을 지금 항공 산업의 메카가 되고 있는 사천 일원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좀 뭐 많은 또 구상들이 있으신데, 뭐 정치를 또 바로 세우는 것이 또 국회의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예, 예. 또 우주청 설립 정도의 공약은 이건 사실 국회의원 아니고선 할 수 없는 공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건 입법을 통해서 그걸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저 개인의 노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고 이와 같은 그 우주청 설립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네. 많은 동료 의원들에게 네. 납득시키고 또 뭐 국민적으로도 네. 그걸 잘 알려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산업이 육성되고 그렇게 해서 사천 남해아동이 이 그런 우주 산업의 기지가 된다면 젊은이들이 또 몰려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예, 당연합니다. 다 그게 다 그 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문 대통령하고 좀뭐 전 존경합니다. 일화 없으세요? 뭐 재밌는 일화라든지. 뭐 그분 제가 보기에는 네.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으면서도 네. 사람을 아주 깜짝 놀라게 어떻게 무한하게 할 정도로 예. 본인의 생각을 아주 명쾌하게 단호하게. 명확하게 제시하는 예. 그런 분입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생각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아주 말 평생의 그대로 파트너다. 이런 법조인, 참 반듯한 법조인 변호사구나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저는 좀 널널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빈구석도 많고 그렇게 아주 논리적이도 않고 이분들은 정말 이게 빈틈이 없는 분들이다. 네. 그런 생각을 평소에 많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부드럽고 남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예. 이게 뭐 흠잡을 데가 없으니까 인신공격이 나고 말이죠. 뭐 마타도 지어내기 나고 그렇잖아요. 두 분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은 굉장히 강성이고 너무 선명한 것 같지만 실제로 되면 굉장히 맞아요. 따뜻한 분이고. 맞아요. 그리고 좀 또 여린 구석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부드럽고 또 이렇게 온유한 분 같지만은 외유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분을 또 생각하니까 또 그 두 분과 같이 일하셨고 또 함께 또 평생 같은 지향을 갖고 살아오신 분이신 우리 황인성 후보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황인성 후보님 마지막으로 저희 우리 시청자분들 또 그리고 사천 남해하동의 우리 유권자분들께 한 말씀 하신다면.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현 정부를 심판하는 선거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우리 남해 하동 또 사천의 우리 주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선거는 수십 년간 한 정당에서 사람을 내고 국회의원을 해온 그 지역이 과연 오늘 만족스러운 상태인가를 한번 뒤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선거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는 선거다. 또 그 변화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변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현 집권 여당의 후보를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중대한 선거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했던 사천 남해 하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터전을
확보하는 그런 중요한 선거가 이번 선거임을 저는 아주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노무현 대통령이 선택했고 문재인 대통령과 협업했던 우리 황인성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아이고 고생길이 열리셨네요. 예, 4월 15일까지 건강하게 선거 레이스 달리시고요. 4월 16일 활짝 웃는 낯으로 또 우리 유권자들 만나시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예. 황인성 후보님과 함께했습니다. 용터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